오늘은 2월 21일, 현재 시각은 4시 48분. 오늘도 코스모스를 5장 읽겠습니다. 지구는 끊임없이 파와 밀을 웅물거리더니 라틴어로 파민, 즉 굶주림을 연상케 하면서 이 서글픈 단어 하나로 지구를 제대로 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기는 하다. 케플러가 행성운동의 세 번째 법칙을 발견한 지 정확히 8일째 되던 날, 30년 전쟁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 프라하에서 일어났다. 전쟁의 격동 속에서 수만 명의 삶이 산산조각 났는데 케플러도 그 피해자들 중에 한 명이었다. 군사들이 옮긴 전염병에 부인과 아들을 잃었고 그를 후원하던 황제는 폐위당했으며 케플러 본인은 교리 문제에 관해 너무 강경하게 개인의 주장을 폈다는 이유로 루터파로부터 파문당했다. 케플러는 다시 난민의 신세로 떨어졌다. 고교도와 신교도 양편 모두 입으로는 성스러운 전쟁이라고 떠들어댔지만 실은 영토와 권력에 줄였던 이들이 종교의 광신적인 측면을 자신들의 목적에 이용했을 뿐이다. 과거의 호전적 성격의 군주들이 갖고 있던 전쟁의 자원이 바닥나기 시작하면 전쟁도 끝을 보았다. 그러나 당시에는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조직적 약탈이 자행되었다. 빼앗기는 쪽에 설 수밖에 없었던 유럽의 일반 대중은 쟁기와 낫이 창과 검으로 변하는 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뜬 소문과 인간의 광기가 파도처럼 시골까지 덮쳐 힘없는 자들일수록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희생양이 되었는데 그 와중에 혼자 사는 늙은 여인들은 마녀 사냥에 걸려들기까지 했다. 케플러의 어머니도 한밤중에 말레통에 처박혀 끌려갔다. 케플러의 고향 와일데어슈타트라는 작은 도시에서도 1615년부터 1629년까지 매년 서너 명의 여인들이 마녀의 누명을 쓰고 고문을 당한 뒤에 처형됐다. 카타리나 케플러는 심술궂은 노파였다. 말 참견으로 지방 권력가의 심기를 건드리기 일쑤였고 수면제를 몰래 팔았고 어쩌면 환각제까지 끼워 팔았던 모양이다. 불쌍한 케플러는 자기 어머니가 잡혀가게 된 데에는 어느 정도 자신의 잘못도 있다고 믿었다. 문제의 발달은 케플러가 최초의 공상과학 소설이라고 할 만한 책을 쓴 데 있었다. 그 책은 대중에게 과학을 설명하고 널리 전파하고자 쓴 것이었다. 제목은 솜니움, 즉 꿈이었다. 꿈은 상상 속의 달 여행을 그린 소설로서 거기에는 우주 여행객들이 달 표면에 서서 달의 하늘에서 아름다운 행성 지구가 천천히 자전하는 광경을 보는 장면이 나온다. 관점을 바꿔봄으로써 우리는 세상의 작동 원리를 알 수 있다. 케플러가 살던 시절의 사람들이 지구가 돈다는 생각을 거부했던 첫째 이유는 아무도 그 회전을 느낄 수 없다는 데에 있었다. 케플러는 꿈을 통해서 지구의 자전이 가능한 일이고 멋있으며 이해할 수 있는 현상임을 알리려고 했었다. 다수가 그 길을 걷지 않는 한 나 역시 다수의 편에 서고 싶다. 그 까닭에 나는 가능한 많은 이들에게 과학을 설명해 주려고 무진 애를 쓰는 바이다. 또 다른 상황에서 그는 편지에 이렇게 쓰기도 했다. 수학 계산의 쳇바퀴에 저를 온종일 메워두지 마십시오. 철학적 사색은 제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기쁨이오니 제게 사색할 여유를 허락해 주십시오. 망원경의 발명으로 이른바 월면지리학이 가능해졌다. 케플러는 꿈에서 다른 산과 계곡으로 그득하고 마치
움푹 파인 구덩이와 계속 이어지는 동굴을 파놓은 것 같이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라고 달의 모습을 기술하고 있다. 그 즈음 갈릴레오는 전체 관측용 망원경을 가지고 최초로 달 표면에 있는 분화구들을 관찰했다. 케플러는 공상과학 소설을 쓰는 과정에서 갈릴레오의 최신 발견을 참조했음에 틀림이 없다. 케플러는 또 달에는 각 지역의 혹독한 기후에 잘 적응해 사는 생물이 있으리라 상상했다. 그는 꿈에서 천천히 회전하는 그는 꿈이라는 책에서 천천히 회전하는 지구를 달 표면에서 보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다. 우리가 달에서 개수나무와 옥토끼를 연상하듯이 그는 달에서 보면 지구의 대륙과 바다도 어떤 형상을 그릴 것이라고 상상했다. 지브롤터 해협을 사이에 두고 북아프리카 대륙에 닿을 듯 가까이 있는 남부 스페인의 모양새를 긴 치마를 늘어뜨린 젊은 여인이 자기 연인에게 입을 맞추는 모습이라고 했는데 내 눈에는 영락없이 코를 맞대고 비비는 것처럼 보인다. 달에서 낮과 밤이 매우 길기 때문에 달에는 추위와 더위가 양극으로 치달으며 일교차가 매우 크다. 따라서 달의 기후 조건은 대단히 난폭하다. 케플러는 달의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했다. 그렇지만 케플러의 달나라 상상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케플러는 달에 대기권이 있다고 믿었고 바다와 생물도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케플러는 달의 운석 공을 가리키며 이 때문에 달 표면이 마마를 앓는 곰보 아이의 얼굴처럼 심하게 얼었다라고 했는데 그 분화구의 기원에 대한 케플러의 관점이 꽤 흥미롭다. 그가 주장하는 대로 분화구는 솟구쳐 나온 지형이라기보다 움푹 파인 구덩이 형태이다. 케플러는 자기 스스로 달을 관측하며 분화구 둘레를 에워싸는 성벽 비슷한 지형과 분화구 중앙에 비죽이 솟은 산봉우리의 존재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일정한 기하학적 형태의 원에서 볼 수 있는 고도의 질서는 오직 지성을 갖춘 생물의 존재로만 그 기원을 설명할 수 있다고 케플러는 추론했다. 그렇지만 거대한 암석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지면이 국부적으로 폭발하면서 사방팔방으로 물질이 튕겨나가며 거의 완벽한 대칭 구조의 원형 구덩이가 파인다. 달과 여러 곳의 행성들에서 볼 수 있는 대다수의 분화구도 실제로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케플러는 그 대신 이성적 능력으로 이렇게 움푹 파인 지형을 달 표면에 건설할 수 있는 종족의 존재를 추론했던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이 종족은 개체수가 대단히 많아 이 구덩이를 파는 무리 저 구덩이를 건설하는 무리가 따로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그토록 거대한 건설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반박하기 위해 케플러는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중국의 만리장성을 구체적인 반증 사례로 들었다. 피라미드와 만리장성이 실은 오늘날 지구를 선회하는 인공위성에서 식별할 수 있는 지구의 유일한 거대 지형물이기는 하다. 기하학적 질서의 배후에서 지적 생물의 존재를 가늠할 수 있다는 생각은 평생 동안 케플러의 정신세계를 지배한 중심 사상이었다. 달의 분화구에 대한 케플러의 주장은 훗날 화성의 운하 논쟁으로 이어진다. 외계에서 생명을 탐색하려는 시도가 망원경의 발명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당대 최고의 이론가에서 비롯되었다는 점도
현대를 사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문제다. 그의 작품 꿈은 부분적으로 자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주인공은 티코 브라헤를 찾아간다. 또 그에게는 약장사를 하는 부모가 있다. 주인공의 어머니는 혼령과 악마들과 어울려 지내는데 결국에는 그 악령 중에 하나가 주인공에게 달나라로 여행할 수단을 제공한다. 케플러는 비록 오감으로 인지 가능한 세계에 전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도 우리에게는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꿈을 읽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케플러의 주장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며 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케플러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또 30년 전쟁 당시 공상과학 소설이라는 장르는 매우 생소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케플러의 책은 그의 어머니가 마녀라는 증거물로 채택된 것이었다. 케플러 자신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서둘러 비르텐베르크로 달려갔다. 갈릴레오가 가톨릭 감옥에 갇혔을 때와 마찬가지로 74세 그의 노모도 사슬에 묶여 개신교회 감옥에 갇힌 채 고문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 마녀 누명을 쓰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그의 모친이 주문을 외워 비르텐베르크 주민들을 크고 작은 병에 걸리게 했다는 것이었다. 과학자라면 누구나 그랬겠지만 케플러도 주민들이 걸린 질병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자연적 원인을 찾으려고 동분서주했다. 그의 조사와 연구는 성공적이었다. 케플러의 전생애가 그러했듯이 이 경우에도 우리는 미신과 싸워 이긴 한 위대한 이성의 승리를 목격하게 된다. 케플러의 모친은 추방당했고 만일 비르텐베르크로 돌아올 경우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관대한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케플러의 열성적인 변호의 덕분이었던지 비르텐베르크 공작은 미미한 증거를 가지고 마녀 재판을 여는 일을 금지시켰다. 전쟁의 북새통에서 케플러는 재정 지원처를 거의 모두 상실했다. 그의 말년은 돈을 벌고 후원자를 구하러 다니는 동동걸음으로 채워졌다. 전에 루돌프 2세에게 했던 것처럼 그는 바렌슈타인 대공을 위해 별점을 쳐주었고 바렌슈타인 대공이 지배하는 슐레지엔 지방의 한 마을인 샤간에서 생의 마지막 나날을 보냈다. 케플러가 스스로 지은 비문을 읽어보자. 어제는 하늘을 재더니 오늘 나는 어둠을 재고 있다. 나는 뜻을 하늘로 뻗쳤지만 육신은 땅에 남는구나. 그러나 30년 전쟁으로 그의 묘마저 사라졌다. 오늘날 케플러의 묘비가 다시 세워진다면 그의 과학적 용기를 기리는 뜻에서 이런 문장을 새겨넣으면 어떨까? 그는 마음에 드는 환상보다 냉혹한 현실의 진리를 선택한 사람이었다. 요하네스 케플러는 미래의 하늘에는 천상의 바람을 잘 탈 수 있는 돛담배들이 날아다니고 우주 공간은 우주의 각막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탐험가들로 그득할 것이라 했다. 우주 탐사선이 광대한 우주를 가로질러 외계로 달려갈 때 사람이고 기계고 가릴 것 없이 그들에게는 확고부동한 이정표가 하나 있다. 그것은 케플러가 밝혀낸 행성 운동에 관한 3가지 법칙이다. 그의 평생에 걸친 수고로 그는 발견의 환희를 맛보았고 우리는 우주의 이정표를 얻었다. 요하네스 케플러가 자신의 일생을 바쳐 추구한 목표는 행성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천상의 세계의 조화를 밝히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표는 그가
죽고 36년이 지난 후에 결국 결실을 맺게 된다. 그것은 아이작 뉴턴이 연구를 통해서였다. 뉴턴은 체중 미달의 미숙아로 1642년 크리스마스에 태어났다. 훗날 그의 모친이 뉴턴에게 들려준 이야기에 따르면 출생 당시에 뉴턴은 쿼트들이 컵에 넣어도 될 정도로 작았다고 한다. 일생 동안 병약했고 스스로를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자식이라 생각했고 걸핏하면 남과 다투었으며 성격이 비사교적인데다 죽는 날까지 독신으로 살았던 아이작 뉴턴이지만 그는 아마도 인류 역사상 제일 가는 과학의 천재였을 것이다. 뉴턴은 이미 젊은 시절부터 비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는 못 참아 했다. 예를 들어 빛이 물질인가 아니면 현상인가 또는 인력이 어떻게 진공을 가로질러 작용할 수 있는가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다. 진작부터 뉴턴은 삼위일체라는 기독교의 통상적인 가르침이 성경의 오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했다. 그의 전기작가 존 메이너스 케인스는 이렇게 썼다. 뉴턴은 마이모니데스 학파의 유대교적 유실론자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이와 같은 신념에 도달한 것은 이른바 합리적 또는 회의적인 사고를 거쳐서가 아니라 전부 권위 있는 고대 문헌들의 해석을 통해서였다. 뉴턴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밝혀진 사료 중에서 삼위일체설을 뒷받침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삼위일체설을 후세 사람들이 거짓으로 덧붙여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에게는 계시로 밝혀진 신이 세 가지 위격으로 존재하는 삼위일체의 신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의 유일신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할 생각이었기에 뉴턴은 평생토록 이 비밀을 지키느라 무진 애를 써야 했다. 케플러와 마찬가지로 뉴턴도 그 시대를 풍미하던 미신을 완전히 멀리하지 못했고 신비주의와도 자주 접촉했다. 사실상 뉴턴이 지적으로 성장하게 된 것도 상당 부분 이 같은 이성주의자, 신비주의적 대립과 긴장 덕분이라 할 수 있다. 1663년 스토어브리지에서 박람회가 열렸다. 당시 20살이던 뉴턴은 그곳에서 안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궁금해서 점성술 책 한 권을 구입했다고 한다. 그는 그 책을 읽다가 도면을 하나 이해하지 못해 계속 읽어나갈 수가 없었다. 이것은 그가 삼각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삼각법에 관한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그 책의 기하학적 논의를 따라갈 수 없었다. 그래서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을 구해다가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2년 뒤 뉴턴은 미적분을 발명하기에 이른다. 학생 시절 뉴턴은 빛에 큰 관심이 있었다. 그는 미친 듯이 태양계에 빠져들었다. 뉴턴은 거울에 비친 태양의 상을 들여다보는 위험천만한 짓을 하기도 했다. 그렇게 하기를 몇 시간, 곧 내 눈은 아무리 밝은 물체를 본다 해도 태양 말고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쓰거나 읽기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 내리 사흘 동안 어두운 방에 문을 닫아 걸고 들어가 지내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태양을 상상하는 일만 그만두느라 무척 고생을 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도 태양만 생각하면 즉시 태양의 형상이 내 눈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1666년 23살의 뉴턴이 캠브리지 대학교의 학생이 됐을 때 흑사병이 돌았다. 그래서 뉴턴은 자신이 태어난 외딴 고향 마을 울즈소프에
내려가서 어떤 의무에도 얽매이지 않고 1년의 세월을 편히 보낼 수 있었다. 뉴턴은 그 1년 동안에 미분과 적분을 발명했고 빛의 기본 성질을 알아냈으며 만류 인력 법칙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물리학 역사에서 이와 비슷한 해를 하나 더 찾는다면 그것은 아인슈타인이 기적의 해라 불렸던 1905년이었다. 5년뿐이다. 누군가 뉴턴에게 어떻게 그리 놀라운 발견들을 많이 할 수 있었느냐고 묻자 그것들을 그냥 생각하면서 해냈습니다. 라고 아무 참고도 되지 않았을 답을 했다고 한다. 그의 업적이 얼마나 뛰어났는가 하면 젊은 뉴턴이 대학으로 되돌아온 지 5년이 지나자 그의 스승이었던 아이작 베로 교수가 수학 교수 자리에서 물러나 그 자리를 뉴턴에게 넘겨줄 정도였다. 다음은 뉴턴의 하인이 40대 중반의 뉴턴을 묘사한 글이다. 저는 그분이 오락이나 기분 전환을 목적으로 바람을 쏘이러 말을 타고 나간다던가 산보를 한다던가 아니면 볼링을 친다던가 또는 이러저러한 운동 하나 하시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연구에 쓰지 않는 시간은 모두 내다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하셨기에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분이 연구에 얼마나 열심히셨는지 방을 비우는 적이 거의 없었고 있다면 오로지 학기 중 강의할 때뿐이었습니다. 그분의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은 얼마 없었고 강의를 들어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이해하는 학생이 없으니 그분의 강의는 벽에다 대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케플러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뉴턴의 학생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다. 뉴턴은 관성의 법칙을 발견했다. 움직이는 물체가 어떤 다른 것의 영향을 받아 가던 길을 벗어나지 않는 한 계속 그 방향을 따라 직선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한다. 뉴턴이 보기에 만약 어떤 힘이 달을 지구 쪽으로 잡아당겨 지속적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달도 직선으로 그러니까 달이 돈 궤적의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 버릴 듯 싶었다. 그러나 어떤 힘이 달을 계속해서 지구 쪽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달은 거의 원에 가까운 궤도로 따라 운동을 한다.